어서 오세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역사책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다가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어떤 궁금증이죠? 교과서에 보면 아주 짧게 한두 줄로 요약된 사건들 있잖아요. 그 텍스트 이면에는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활자 뒤에 숨은 진짜 살 말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요약본의 틀을 확 깨고 나와서요. 1920년대라는 아주 뜨거운 시대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았던 한 인물의 진짜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저희와 함께 그 시대로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의 목록만 봐도 가슴이 좀 묵직해지실 겁니다. 자료가 꽤 방대하더라고요. 네, 1920년대 마산의 풍경이 담긴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동요 작사가 윤석중 선생의 가슴 아픈 동시들, 그리고 당시에 치열했던 노동 현실을 고스란히 담은 신문 기사들을 살펴볼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네, 1960년에 발행된 마산 매일신문 기사와 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의 아주 건조하지만 충격적인 기록들까지 꼼꼼하게 모아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위대한 영웅이 있었다 식의 평면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 접근은 이 자료들이 담고 있는 무게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당시 극심했던 불평등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인형이라는 잔인한 굴레 속에서 철저하게 지워져야만 했던 독립운동가 황수룡 선생, 이분의 입체적인 생애를 있는 그대로 복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논의에 함께하고 계신 당신에게도 결코 먼 옛날의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일할 권리라던가 평등, 자유라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100년 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의 피와 땀을 거름 삼아 싹을 틔웠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시계를 1920년대 경상남도 마산으로 휙 돌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1920년대 마산. 보통 마산하면 잔잔한 바다가 있는 낭만적인 항구 도시나 맛있는 해산물, 이런 평화로운 이미지를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현대의 우리에겐 친숙하고 정겨운 도시죠. 그런데 저희가 여러 사료를 통해서 확인한 당시의 마산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였다고 볼 수 있죠. 아, 정반대요? 일제강점기 당시 마산은 일본 자본가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경제적 수탈과 노동 착취가 그 어느 곳보다 극심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야말로 제국주의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운 산업도시이자 항구였어요. 하지만 억압이 강하면 용수철은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법이잖아요. 정확합니다. 1919년 3일 만세 시위를 기점으로 마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착취의 공간을 넘어서게 된 거죠. 노동자와 청년들이 직접 주도하는 아주 실천적이고 폭발적인 저항의 중심지로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 뜨거운 용광로 같은 도시의 한복판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황수룡 선생이죠. 맞습니다. 그는 뒤에 숨어서 지시만 하는 고상한 지식인이 아니었어요. 항일운동의 기획자이자 직접 발로 뛰는 행동대장이었습니다. 황수룡 선생의 행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925년에 마산에서 결성된 단체를 하나 꼭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어떤 단체인가요? 바로 마산 공산청년회입니다. 황수룡 선생은 이 단체의 집행위원이라는 중책을 맡아 청년들을 이끌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 단체 이름에 들어간 공산이라는 단어 때문인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대에사는 우리는 공산이나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냉전 시대의 대립이나 북한 같은 현대 정치적 이념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아무래도 분단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을 살아갔던 청년과 지식인들에게 그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잣대나 편견으로 그 시절의 텍스트를 평가하면 완전히 초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들을 볼 때 어떤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당시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해야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이 사상은 어떤 고상한 정치적 이념이나 체제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뼈 빠지게 일하고도 굶주려야 했던 조선의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들. 정말 비참한 삶이었죠. 네, 그들을 구하고 일본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폭력에 맞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생존 투쟁의 도구이자 항해 방책이었던 겁니다. 아,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이해가 가네요. 이념을 떠나서 그 끔찍한 시대의 아픔을 어떻게든 치유해보려고 했던 아주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생존 그 자체였죠. 이 당시 그들의 진심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진 자료가 하나 있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머릿속으로 한번 1926년쯤에 찍힌 흑백 사진 한 장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사진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은 많아봐야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 15명이 카메라 앞에서 바짝 긴장한 표정으로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아이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리고 그 아이들 주변으로 단추가 달린 교복이나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20살 안팎의 청년 5명이 마치 든든한 보호자처럼 쫙 서 있어요. 뒷배경을 보면 마산의 추산이나 제비산 언덕구로 소풍, 당시 말로는 원유회를 간 장면이거든요. 네, 그 청년들 무리 속에 바로 황수령 선생이 서 있었죠. 그리고 훗날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지만 당시 마산 청년운동의 핵심이었던 김종신, 김영선 같은 인물들도 함께 찍혀 있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자료를 보고 좀 의아했어요. 당시 네로라 하는 엘리트 지식인 청년들이 도대체 왜 어린 소녀들을 굳이 데리고 야외로 나가서 이런 소통 사진을 찍었던 걸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사진 한 장이 1920년대 항일 사회운동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여주거든요. 사진 속에 등장하는 그 어린 소녀들이 바로 마산 소녀회 회원들입니다. 마산소녀회요?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조선의 가난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는커녕 아주 어릴 때부터 공장이나 남의 집에서 온갖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는다는 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정말 가혹한 환경이었죠. 어린아이들까지 착취당해야 했다니. 그래서 황수룡 선생을 비롯한 청년운동가들은 단순히 어른들끼리 모여서 독립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세대를 바라본 거군요. 네, 다음 세대인 소년과 소녀들을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세상을 보는 눈을 틔워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독립운동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을 위해 야학을 열고 소년운동을 조직하고 맞습니다. 저렇게 원유회를 열어서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숨 쉴 틈, 어린아이다운 시간을 만들어 주었던 거죠.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시대의 무게를 아이들이 짊어지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렇죠. 당시 그 어린아이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착취당해야 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이고 충격적인 자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 읽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하거나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이런 노래 다들 한 번쯤 불러보셨거나 들어보셨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노래들이죠. 너무나 아름답고 명랑한 이 국민 동요들을 쓴 분이 바로 석동 윤석중 선생이잖아요. 네, 한국 아동문학의 거목이십니다. 그런데 이 윤석중 선생과 관련해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명랑한 동시를 쓰신 분의 아버지 윤덕병 선생이 바로 1920년대에 아주 맹렬한 노동운동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온몸으로 투신해서 싸워야만 했던 그 끔찍한 1920년대의 노동현실, 그 현실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보여주는 시가 바로 윤석중 선생이 쓴 언니 심부름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맞습니다. 이 시는 1926년에 있었던 경성 지역 고무공장 여직공들의 아사동맹 파업을 다루고 있거든요. 아사, 즉 굶어 죽는 것을 각오한 파업이라는 뜻이죠. 네, 당시 일본인 공장주들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고 심지어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을 짐승만도 못하게 모독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15명 여성들이 밥을 굶어가며 항거한 사건이에요. 신문기사 기록이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비가 오나 해가 뜨나 밥도 물도 없이 풀밭에 쓰러져가며 맨몸으로 저항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공장 담벼락 밖에서 며칠을 굶으며 쓰러져가는 10대, 20대 여성들의 모습. 그게 당시 제국주의 자본 아래 놓인 조선 노동자의 민낯이었습니다. 그 기록을 읽다 보면 정말 가슴이 턱 막힙니다. 윤석중 선생의 또 다른 시인 허수아비를 봐도 그 시대의 아픔이 아주 날 것 그대로 담겨 있죠. 네, 시구절이 굉장히 직접적이죠. 웬저럽네 그 애를 써 만든 곡식들 가져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누가 다 날라가디. 이 길은 간도 가는 길, 저 길은 대판, 그러니까 오사카 가는 길, 이렇게요. 일본의 악랄한 식민지 수탈 때문에 정든 고향을 등지고 만주나 일본으로 떠나야만 했던 조선 민중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황수령 선생이 마산에서 매일 마주해야 했던 현실도 이 시구절들과 정확히 일치했을 테고요. 그렇죠. 마산 부둣가에서 뼈가 부서지도록 짐을 나르는 노동자들, 컴컴한 공장에서 폐병에 걸려가는 어린 직공들이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불평등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제가 황수령 선생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있어요. 어떤 점이죠? 보통 지식인들이라고 하면 야학에서 글을 가르치거나 신문에 글을 기고하는 데서 머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황수령 선생은 그 선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직접 부두로 나가요. 맞습니다. 탁상공론을 아는 책상 물림 지식인이 절대 아니었죠. 직접 부두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그들이 업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임금을 떼이면 직접 파업을 기획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준 거네요. 네.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인 업주들과의 협상 테이블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해냅니다. 말 그대로 행동하는 지성, 그 자체였던 거죠. 하지만 식민지 조선에서, 그것도 일본 자본가들의 이익이 집중된 마산항에서 그렇게 눈부신 활약을 펼친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겠죠. 필연적으로 일본 경살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1926년에 터질 게 터지고 맙니다. 네. 일제가 전북의 독립운동과 노동운동 조직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 이른바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을 조작하고 아주 대대적인 검거 선풍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활동가가 잡혀들어갔고 이때 마산 지역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황수령 선생 역시 체포되고 마는군요. 혐의는 일제의 통치 체제를 전면 부정했다는 치안유지법 위반이었습니다. 정말 가혹한 법이었죠. 맞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를 비롯한 감옥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혹독한 징역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1920년대 일제의 감옥이라니.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끔찍했을지 짐작하실 겁니다. 뼈를 깎는 고문과 추위, 굶주림 속에서도 그는 조선의 독립과 계급 없는 평등한 세상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찬란한 20대 청춘을, 아니 삶 전체를 바쳐 싸운 끝에 드디어 1945년 해방이 찾아옵니다. 빛을 되찾은 조국에서라면 당연히 황수령 선생처럼 온몸을 던져 헌신했던 분들이 마땅히 존경받고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어야 했을 텐데요. 당연히 그래야만 했죠.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다음 사료들은 참으로 잔인한 역사의 모순을 보여줍니다. 해방의 기쁨도 아주 잠시, 마치 영화 화면이 갑자기 핏빛으로 변하듯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전의 비극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황수령 선생의 삶에 닥친 역사의 가장 뼈아픈 비극이 시작됩니다. 전쟁 발발 직후의 상황이죠. 네. 전쟁이 터지자 당시 이승만 정부는 이른바 예비검속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수의 민간인들을 잡아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이 예비검속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어떤 범죄를 실제로 저지려서 잡혀간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전혀 아닙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이 사람들은 언젠가 굿다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들 멋대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요? 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명단에 올려놓고 전쟁이 터지자마자 무작정 잡아들여 감옥에 가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국가폭력이네요. 황수령 선생이 바로 이 예비검속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가 과거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독립과 노동자들을 위해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했다는 그 과거 전력, 딱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조국을 위협하는 불순분자이자 요시찰 인물로 분류된 겁니다. 평생을 바쳐 싸워 얻어낸 독립의 훈장이 해방된 조국에서는 오히려 목숨을 앗아가는 사형 선고 딱지가 되어버린 거네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는 전쟁 직후 바로 마산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이 마산 형무소에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은 저희가 출처 자료와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 기록을 읽는 내내
정말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묘사나 주관적인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기보다는 남겨진 역사적 팩트와 숫자 그 자체를 아주 명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에 기록된 숫자 자체가 주는 충격이 너무나 크거든요.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전달해드려야죠. 1950년 7월 국가 권력에 의해 도저히 믿기 힘든 참혹한 학살이 자행됩니다. 당시 기록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특무대인 CIC와 헌병대에 의해 마산 형무소에서 끌려나와 학살당한 총 인원이 무려 1,600명에 달합니다. 1,600명이요? 1,600명. 이건 그냥 서류에 적힌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닙니다. 각자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아들이었고 형제였던 1,600명의 귀한 생명이 아무런 재판도 받지 못하고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완벽한 국가폭력에 의해 지워진 겁니다. 학살의 구체적인 방법과 장소는 더더욱 참담합니다. 그 1,600명 중 황수롱 선생을 포함한 800여 명의 사람들은 헌병대에 이끌려 전차 상륙함, 즉 LST 군함의 짐짝처럼 실렸습니다. 그리고 마산 앞바다, 이른바 괭이바다 한가운데로 끌려갔죠. 네, 괭이바다요.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멈춰 섰을 때 자행된 일은 정말 인간의 짓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고 그 몸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아서 깊고 차가운 바다 밑으로 산채로 밀어 넣어버린 겁니다. 산채로 수장시켰다는 거잖아요. 네, 총알을 아끼겠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수정시킨 겁니다. 800여 명이 그렇게 괭이바다에서 비극적으로 희생당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다로 끌려가지 않은 나머지 희생자들은 마산, 창원, 진해 인근의 깊은 산속이나 골짜기로 끌려갔습니다. 산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무참하게 총살당해 안매장되었습니다. 산과 바다, 그 어디를 막론하고 참혹한 학살이 자행되었던 겁니다. 네, 마산 형무소에 갇혔던 1,600명의 삶이 그렇게 끝이 났죠. 평생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굶주리는 노동자들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 황수령 선생. 그의 삶은 일제의 총칼이 아니라 자신을 그토록 열망했던 해방된 조국의 바다에서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 뒤에 남겨진 유족들의 삶은 또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남편이, 형제가 도대체 왜 죽어야 했는지 묻지도 못하고 시신이라도 수습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도 없는 채로 수십 년을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연좌제라나 끔찍한 사설까지 가족들을 올감했잖아요. 범죄자도 아닌데 단지 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철저히 매장당하는 제도 말이죠. 맞습니다. 기록에 남겨진 어떤 유족의 증언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형이 피나는 노력 끝에 해군사관학교 입학을 했는데 이 연좌제 기록 때문에 아무런 이유도 듣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퇴락을 당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억울해도 어디 호소할 곳도 없었을 테니까요. 평생을 빨갱이의 가족이라는 주홍글씨를 단 채 가난과 차별 속에서 살아야 했죠. 이 억울한 진실은 그로부터 무려 10년이 지난 1960년에서야 아주 잠깐 세상에 얼굴을 내밉니다. 4.19 혁명 직후의 일이죠. 네,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세상이 잠시 민주화의 힘통을 텄을 때 그해 7월 23일자 마산매일신문이 과거의 양민학살 사건 명단을 폭로하는 기사를 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명단 속에 잊혔던 이름 황수룡 세 글자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비로소 진실이 수면 위로 아주 살짝 올라왔던 순간이네요. 하지만 다시 수십 년의 지난한 세월이 더 흘러야 했습니다. 완전한 명예회복까지는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했죠. 맞습니다. 마침내 2005년이 되어서야 대한민국 정부는 황수룡 선생의 일제강점기 항일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게 됩니다. 비극적인 죽음 이후 반세기가 훌쩍 넘어서야 찾아온 너무나도 늦은 서운이었죠. 비록 그의 육신은 냉전이라는 시대의 광기와 잔혹한 북과 폭력에 의해 차가운 바닷속에 무참히 가라앉았지만요. 그가 청춘을 다 바쳐 제국주의에 맞서고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 싸웠던 그 거룩한 헌신만큼은 마침내 우리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정당한 기록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묵직한 이야기, 지금 이 논의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교과서의 짧은 기록과는 전혀 다른 생생한 질감이 느껴지셨을 겁니다. 네, 우리가 학창시절 흑백의 활자로만 읽고 넘겼던 역사, 시험을 위해 정답만 외웠던 1920년대 사회운동과 한국전쟁의 기록은 사실 이렇게나 복잡하고 뜨거웠습니다. 그 안에는 불평등에 분노하며 행동했던 청년들의 붉은 피가 있었죠.
혹사당하던 어린 소녀들의 눈물도 있었고요. 또 해방된 조국에서조차 이념이라는 칼날로 서로를 베어내야 했던 우리 시대의 지독한 모순이 뒤엉켜 있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황수룡 선생은 참으로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늦게나마 자신의 이름을 우리 역사에 다시 새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말이면 가족들과 평화롭게 드라이브를 가는 저 괭이바다 앞바다에, 그리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등산을 가는 마산과 창원, 진해의 저 고요한 산속에 그곳들에 1950년 그해 여름 이후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되찾지 못한 채 차가운 물속과 어두운 흙 속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수많은 황수룡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정말 숙연해지는 질문이네요. 수많은 희생자들이 아직 그곳에 있으니까요. 과거의 역사적 상처에 대한 진정한 치유라는 건 거창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닐 겁니다. 그 폭력의 시대가 지워버리고자 했던 수많은 무명의 이름들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둘씩 잊지 않고 기억하며 다시 불러줄 때 비로소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네, 오늘 여러분과, 당신과 함께 깊이 파헤쳐본 과거의 조각들이 오늘날 우리가 딛고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조금이나마 더 깊고 넓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결코 낡은 책장 속에 박제된 채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깊이 있는 논의는 여기서 우아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던진 질문을 바탕으로 당신만의 또 다른 탐구와 사유를 계속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